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3일 오후 3시 반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이영기 선생님을 모시고 독일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남북 통일에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영기 선생님은 한국인이지만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이 독일 동서독 분단 문제를 현장에서 관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셔서는 명지대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강사, 그리고 자유베를린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고 명지대학에서 독일 및 유럽 연구소 소장을 하시고 지금은 함부르크에서 연구소를 또 운영을 하시면서 계속 이 통일 문제, 독일과 한국의 관계를 관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번에 약 1시간 동안 말씀을 올렸는데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아데나워와 이승만을 비교하는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아데나워는 수독을 재건할 때 수상으로 재직하면서 10여 년 동안 수독을 서방 세계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재건하는 데 몸을 바쳤고 이승만 대통령 또한 민주주의 전통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을 1948년에 건국해서 60년에 물려날 때까지 12년 동안 나라를 세우고 또 반공의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아데나우도 유럽에서 스탈린의 공산주의를 막는 반공의 보루였고 나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1살 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역할을 비교하면은 공통점이 많고 더구나 통일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교훈이 여기서 저절로 나올 것 같아서 아데나워와 이승만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데나워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데나워는 그 전후 2차 대전 전후 소독의 첫 총리로서 14년간을 집권한 분이시고 사실 이 아데나워가 있었기에 그 후 독일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닦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데나워는 당시에 그 소련의 팽창 정책을 막기 위해서 우선은 막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서방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소독의 발전의 토대를 닦았다고 이렇게 쭉 보는데요. 지난번에도 잠깐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소련의 팽창 정책의 그 근원은 기본적으로 그 스탈린의 앞으로의 세계 혁명의 단계가 돌아왔다는 그 취지하에서 유럽으로 동유럽으로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리고 우리 국동 지역으로 일제히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나왔는데요. 우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데나워가 생각할 때는 서방 정책을 통해서 서방 세계의 그 아주 튼튼한 토대를 닦으면서 모든 문제는 앞으로 서서히 이 통일 문제 같은 경우도 우선은 이 체제를 이 팽창 정책을 막고 서서히 이 서방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기회를 이제 포착하려고 했던 그래서 지난 2003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독일의 그 제2의 TV 설문조사에서 한 230만이 참여했어요. 여기에서 10명 독일을 위해서 많은 공을 세운 10명을 뽑는데 첫째로 뽑혔습니까? 뽑혔어요. 아데나워가 첫째고 두 번째가 마틴 루터고 세 번째가 저기 빌리 브란트고 네 번째가 칼 막스고 해가지고 10번째까지 쭉 가는 도중 그 안에는 뭐 그레테도 있고 아인슈타인도 있고 비스마르크도 있고 저 요한 세바스찬 바크도 있고. 근데 이 10명을 그 뽑은 이 인물들을 가만 보면은
다만 이것이 그냥 독일에서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인물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아데나워가 전후 독일을 살렸다는 점에서 그렇죠. 또 앞으로의 민주주의, 앞으로의 시장 경제를 개척하고 보다 큰 유럽의 연합을 이루는데 그 실처를 닦았다는 점에서 지금 독일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아데나워는 아주 독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치인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방정책 해가지고 빌리 브란트가 더 유명한데 이 아데나워는 서방정책을 폈군요. 서방정책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선 소련의 팽창 정책을 막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결집을 해서 일단은 서독의 국력을 양성하자. 예. 심지어는 과거의 나치 정당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흡수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죄를 지지 않나. 않는 한 예. 우리나라로 모든- 말하면 친일파를 흡수한 예, 거하고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꼭 저는 마찬가지로 예,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산화를 막자 해가지고 그걸 다 이제 흡수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 독일 통일은 보통 이제 뭐 아데나워의 서방 정책, 브란트의 동방 정책 그리고 콜의 역동적인 통일 정책 이 합작품으로 합작품. 역사학자들은 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 아데나워가 처한 당시 상황으로서는 일단 동방 정책을 하기는 불가능했고요. 그렇죠. 우선 서방 정책을 통해서 토대를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고 1969년 빌리 브란트가 집권할 때는 또 다른 그 유럽의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빌리 브란트는 이제는 그동안 아데나워와 서방 정책을 통해서 서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했기 때문에 이제는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유럽 전체의 평화 질서를 유지하자 이런 그 생각에서 이제 동방 정책을 추진했고요. 근데 1983년 집권한 콜은 이 아데나워의 서방 정책, 브란트의 동방 정책을 다 이제 그 종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콜의 경우는 이제 역동적인 통일 정책. 그래서 그 핵심이 인권과 자유입니다. 그래서 브란트가 많은 서독 사람을 동독으로 갖게 했다면은 콜 경우는 동독 사람들을 서독으로 많이 오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철저한 또 이렇게 상호주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대신에 꼭 동독으로부터의 그 답을 받아냈죠. 그래서 88년도 거의 680만 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을 방문했어요. 88년입니까? 88년도. 한 해에 600만 명 이상이 동독 사람이 서독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콜이 늘 지적한 것처럼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와서 서독의 체제의 실제를 직접 경험해봐라. 그 동서독 체제를 비교하면서 어느 체제가 우월한가. 그거를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대신에 상대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 많이 오도록 하지 않았나.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결국은 작용을 해서 이제 독일 통일로 이제 이어진 거죠. 이영기 교수님 말씀 들으면 아주 부러운 게 이 아데나워의 서방 정책, 그 다음에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 그 다음에 콜 수상의 통일 역동적 통일 정책에 의해서 통일이 완수되는데 이게 서로 개성되면서 발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참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의 뭐 햇볕 정책, 그다음 집권하면은 그 햇볕 정책은 무시됩니다. 그다음 또 다른 사람 집권하면 또 무시되고 이런 식으로 이 통일 정책이 개성 발전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이념적으로 분리가 되는 바람에 이 일관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데나워의 서방 정책은 결국 동서냉전 시대에서 서방이 단결해야 된다, 서유럽이 단결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제 군사 동맹 체제로는 나토가 있고 또 그 경제 동맹 체제로는 여러 가지 뭐 석탄, 철강 공동체부터 쭉 발전해 가지고 지금까지 EU로 오는 이 두 가지 흐름이 같이 왔는데 항상 거기에 서독이 중심에 섰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서독이 중심에 섰다는 것은 서독이 서방 세계의 중심에 서가지고 영국, 프랑스, 특히 프랑스하고 화해하고 해서 유럽의 단합을 도모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브란트라는 콘라드 아데나우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는 건데, 아데나우어는 그런데 정치를 한 건 상당히 젊었을 때부터 한 거죠. 그 양반이 1876년생이고요. 예. 프라이부르크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예. 그 후 이제 이제 사법부에서 이제 일종의 검사 활동도 좀 하고, 예. 근데 벌써 33세에 부시장이 됐어요. 부시장. 예, 그래가지고 16년간을 1933년까지 16년간을 쾰른 부시장으로 있다가 시장이 아니고 부시장을 부시장으로 했어요. 처음에 부시장, 그다음 시장. 그다음에 시장으로 이렇게 쭉 16년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나치가 들어오면서 나치 체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자연히 아데나워는 결국 이제 정치계에서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고, 수도원에서도 피난 생활을 했고, 또 일종의 정치적인 보복이 무서워서 이제 스무도 살고, 스무 살고 하면서 이제 쭉 반나치주의 생활을 쭉 해오다가 2차전이 끝나면서 이제 다시 쾰른으로 들어와서 기민당을 창설하고 그 후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나치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그 경력이 이분을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지도자로 만들고 또 아데나워 경우는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기독교 사상이 철저했고요. 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면서 살아온 독일을 일으킨 그야말로 아주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정치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분이 1920년대에 이미 독일에서 유명한 정치인이었더라고요. 그렇죠. 1920년대 한때 수상 후보로도 뽑힌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쾰른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그렇죠. 바이마르 공화국 때. 그런데 이제 아데나워 그리고 수도의 재건을 이야기할 때 꼭 그 정치 중심으로서 기독교 민주당을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독교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독교 민주당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6년 고슬라 전당대회에서 아데나워가 첫 기민당의 설립을 우리는 자유를 선택한다 하면서 이제 선포를 했고요. 그 후 지금까지 기민당이 거의 3인당 69년서부터 79년 한 12년은 3인당이 집권했어요. 그렇죠. 사회민주당. 69년서부터 82년까지인데 그 이후는 계속 기민당이 지금까지도 집권하고 있죠. 집권하고 있는데 그 기민당의 정치 철학이 이제 자유, 그다음에 솔리다리테이트라고 이제 자유 단결. 그다음에 정의입니다. 자유 단결 정의가 최우선을 자유를 우선으로 하고요. 또 인권 존중.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집권하고 있는 그런 정당인데 앞으로도 기민당은 아마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지금도 많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민당의 장기 집권이 일관된 통일 정책을 유지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민주당이라면은 아데나워는 가톨릭이죠. 가톨릭 교도입니다. 그러면 그때 왜 기독교라는 말을 붙였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성경을 이제 토대로 우리 인간의 형성은 하나님의 형성에서 나온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하면서 이 기독교 민주당의 성격은 기독교적인 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엔 거기엔 또 리버랄 해가지고 자유주의적인 것도 있고 또 소셜 사회적인 것도 다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꼭 무조건적인 기독교만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정신 이런 걸 바탕으로 하면서도 또 그 이면에는 리버럴한 점도 있고 소셜. 그래서 지금도 이 세 단어가 아직도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기독교적인 것만 포함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지금도 왜 기독교 민주당에 C를 붙이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지만 기본적인 처음에 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기민당의 기독교적인 성격은 우선으로 지금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라고 했을 때 가톨릭 개신교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죠. 다 포함되죠. 다 포함되죠.
지금 저 마틴 루트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이 다 개신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톨릭이 상당히 세죠. 카톨릭이 이제 서부 지역, 그다음 남부 지역, 남부 이 지역. 지역이 주로 이제 카톨릭 계통이고요. 마틴 루터 종교 계획이 비텐베르라는 그 백령, 작센주죠. 예, 작센 아날트주인데요. 예, 거기에서 지난번 500주년 기념도 했습니다만 예. 그 지역 그리고 이제 북부 지역, 예, 예. 뭐 스칸다나비아까지 쭉 이제 포함돼서 주로 예.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 계획이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 속에 있고 특히 구동독이 예. 마틴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1989년 평화혁명할 때 주로 마틴 루터의 예, 예. 개신교들의 역할이 크던 더 아주 컸습니다. 예, 예. 혹시 이 나치즘이라는 하나의 광신에는 기독교적인 이 사랑의 종교라고 그럴까? 이게 이 정신이 있어야 나치즘도 막을 수 있고 공산주의도 막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기독교를 붙인 거 아닐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독교 정신이 결과적으로는 그 마틴 루터 영향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자유 정신이거든요. 예. 이 자유 정신이 이제 프로테스탄트로 이제 되면서 이제 이것이 미국으로도 가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종교를 전도를 많이 해서 특히 그 북한이 기독교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그 북한 지역, 특히 평양은 뭐 옛날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예루살렘이라고 정도로 했었죠.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제가 그 비록 어렸었지만 해방 직후에 그 평양 지역이라는 것은 오히려 민족 진영, 우익 진영이 훨씬 강했어요. 훨씬 강했습니다. 저만식 선생을 예. 토대로 한 예. 훨씬 남쪽보다 발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김일성이 들어오면서 이제 예. 독재 체제가 형성되고 여기에 억압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남쪽에 와서도 이제 기독교 발전에 많은 그 역할을 그렇죠. 좀 했다고 쭉. 그렇죠. 근데 이 공산주의와 대결해서 이기는 체제를 보면은 기독교적 민주주의가 강한데 예. 그 다음에 이슬람이 또 공산주의한테 이깁니다. 예, 예. 이슬람 국가치고 공산화된 나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군부 독재가 예, 아니면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예. 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이 아데나우어의 이 서방 정책에서 중요한 게 통일을 하려면은 서독이 우선 국력을 키워야 한다. 예, 예. 그래서 자석 이론이라고 그러시죠. 예, 자석이랍니다. 그래서 서독이 국력을 키운다는 것은 우선 서독이 근사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공업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6.25 덕분에 서독이 재무장을 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무장하면서 나토에서 아주 중심적인 예. 나라가 된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 한국 전쟁이 서독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6.25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50년 6.25가 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아데나와가 그 독일서 볼 때 이것이 동독에서부터도 침략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봤습니까?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안보의 중요성을 아데나와가 느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덕택으로 1955년 소독이 나토 회원국이 되는데요. 그때 나토에 그 들어간 나라를 그 경축하기 위해서 아데나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토 회원국이 되면서 이제 안보 체제가 확립되는 것을 보면서 아데나와가 하도 기뻐가지고 예. 내일이면 우리는 통일된다는 말까지 했어요. 예. 그만큼 안보 체제 확립이 중요하고 그 안심을 했다는 앞으로의 거죠. 통일을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예. 토대가 됐던 예. 거죠. 예. 근데 이것도 보면 우리나라 유교와의 관계가 아주 아주 밀접한- 깊네요. 예. 그 우리나라 이 박사 경우도 이 6.25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휴전을 할 수 없이 인정을 하지만 한미동맹이라는 그 큰 그 외교적인 성과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이제 그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 이제 토대가 됐다면은 독일의 경우는 아주 철두철미한 나토라는 그 안보 체제 확립에 들어가면서 이제 결국은 앞으로의 통일을 위한 하나의 좋은 그 토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6.25 전쟁이 국제적으로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우선 6.25 전쟁으로 해서 미국이 군사비 지출을 4배로 늘립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본격적인 대소
군비 경쟁을 시작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이 경제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이 경제 부흥하면서 미국 편에 서게 되죠. 예. 그리고 독일이 재무장하면서 또 서방 편에 서게 되고 예. 그다음에 나토가 군사 동맹 체제로 강고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만이 살죠. 예. 대만은 사실은 미국이 포기를 했는데 6.25가 딱 나니까 칠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내가지고 중공군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결국은 냉전 때 냉전이 89년 91년 사이에 서방세계 승리로 가는 데는 6.25가 매우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 사실 그 1967년 이후부터 그 유럽의 경우 특히 독일의 경우는 그 통일 정책의 일환으로 나토의 이중 전략이라는 이중 전략. 그런 그 나토의 이중 전략은 뭐냐면 일면 튼튼한 방어 체제를 확립하고 나토를 통해서 그리고 타면 동방 세계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빈장 완화 정책을 추진하자. 그래서 그걸 보통 이중 전략이라고 하고 이 이중 전략이 코레 1일까지 계속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전략이 결과적으로 통일하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이 박사께서 이제 휴전을 그냥 마지못해 했지만 그래도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 체제를 확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후에 모든 그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는 한미동맹이죠. 한미동맹의 역할이 컸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일맥상통한 점이 그러니까 이 아데나워는 나토 중심의 서방 정책으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얻은 거죠. 6.25를 겪으면서 그래서 양쪽이 다 반공의 보루가 됐습니다. 서독과 한국 이분이 그 나이는 한 살 차이지만 한 살 차이. 근데 그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아데나워가 1955년 그 소련의 그 초청으로요. 소련이 저 서독하고 그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그랬어요. 맺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데나워가 이제 55년 가을달에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요. 그때 아데나워가 목표했던 것은 2차 대전의 그 독일군 포로들 1만 명을 석방을 하려고 그걸 계획을 하고 갔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과 회담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독과 소련이 외교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무조건 이 1만 명의 포로를 석방해라. 그게 후르시초프 당시 총서기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아데나워가 이제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다시 본으로 가겠다. 해서 이제 1만 명의 포로를 석방시키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것이 아데나워의 그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박사는 2만 7천 명의 포로를 석방시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면은 불법 억류한 국군 포로가 6만 명이 있었거든요. 북한에. 그렇죠. 지금 생존자가 뭐 몇천 명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죠. 그런 걸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나라와 나라와 간에는 서로 간에 그 상호주의 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도우면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전혀 뭐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유교를 위해서 그 얼마나 노력을 한 사람들이 또 많이 그 포로만이 아니고도 또 납북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오부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데려오냐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 이 박사하고 아데나워의 또 어떤 점이 있냐면은 이것도 기독교적인 것과 별개되는데요. 아데나워가 소련 모스크바 갔을 때 후르시초프가 협상하기 이전에 성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아주 정치적 사진으로 아주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요. 또 방공포로 2만 7천 명 석방을 하고 할 때 미국의 특사 로버슨이 우리나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뭐 이 박사하고 협상하고 담판을 있는데 하죠. 그때 그 이승만 박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쭉 그 문헌을 예. 보니까 반공포로 석방을 위해서 자기는 일주일 동안을 기도했다. 기도를 했다는 겁니까? 예. 아. 그러니까 아데나와 이 박사는 굉장히 굉장히 기독교적인 비슷한 정신, 예, 예. 굉장히 비슷하고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독교를 방편으로 예. 이용한 게 아니고 예, 예. 진정한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예. 그래서 로버슨이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 예, 예. 그리고 스탈린이 살아 있을 때 서독에 제의를 한번 하죠. 중립국으로 남아 있으면은 통일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하죠. 그걸 아데나우가 거부하죠. 1952년 일입니다. 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데나와가 볼 때는 이것은 아데나와 자기가 이끄는 서방 정책을 방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렇죠. 그렇게 중립주의 노선을 취한다는 것은 뭔가 앞으로의 독일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취약점이 많다. 예, 그런 그 생각에서 그 아데나와가 그걸 사실 반대하고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근회 정치라 해가지고 동과 서와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어요. 독일이 그런 그 역사적인 경험에 따라 이제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서로가 반대 진영 간에 이제 분할되는 상태에서는 확고히 서방 세계 가치관에 서방 세계에 딱 들어서자. 그래가지고 확고한 그 서방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과 이 아데나우 두 분이 공산주의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는 생각이 굳어진 거 아닙니까? 예, 둘이 꼭 같습니다. 그러고 냉전 시대니까 중립은 있을 수가 없다.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편에 서든지 유럽 편에 서든지 해야지 중간에서 그래서 스탈린이 동서독을 중립화 시켜준다. 그 대신에 서방과 손을 잡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거부한 거죠. 거부한 거죠. 통일이란 좋은 미끼를 던졌지만은 그걸 거부해버리고 우리는 서방 편에 서겠다. 그때 독일에서는 그 진보 성향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을 받아들였다면 통일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 사람들이 있는데 89년, 90년 독일 통일이 된 이후의 평가는 당시에 아데나와 그 정책이 옳았다는 거죠. 그렇게 딱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인간으로서 아데나우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하여튼 뭐 아데나와는 그 권위주의적인 이런 정치상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중형 정치를 썼어요.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급진적인 정당이나 급진적인 노선을 배격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여야 간의 그 균형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했고요. 특히 그 전후의 그 양반의 정책을 보면은 우선 그 피난민을 보호한다던가 역동적인 그 연금 정책이라든가요. 또는 노사 문제를 원활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가 생각보다 굉장히 사회 정책적인 요소도 많이 그 사람이 썼어요. 사회주의적 정책. 사회 정책. 사회 정책. 그래서 이제 그때 에르하트와 그 아데나와의 관이 약간 좀 그 전후 그 경제 정책에서 그 에르하트는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주의죠. 근데 아데나와는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원체 저쪽 좌파 세력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하자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쓰되 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냐. 그래서 사회정책이라고 하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말을 써요. 사회주의적인 시장 경제가 아니고 사회적 시장 경제. 근데 이것이 지금 앙겔라 메켈 경우도 대적으로는 하나의 수출품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여전히 그걸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자유시장 경제죠. 자유시장 경제. 그 아데나워는 독일 하면은 주변 국가가 다 독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은 특히 이렇게 프랑스하고 관계가 저 보불 전쟁 이후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굉장히 서로 간에 문제였지 않습니까? 원수였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보불 전쟁이 1870년, 71년. 그 다음에 1차 대전. 그 다음에 2차 대전.
그 가운데서 독일과 정말 불란서 서로가 싸운 상태예요. 그렇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고. 예. 근데 전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의 전후에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가 화해를 하고 우호조약을 예. 1963년 하고 지금도 가장 유럽연합을 위해서는 둘이 예. 서로 공동의 노력을 하면서 예. 유럽연합을 키우려고 하는 예. 그야말로 지금은 굉장히 우호관계가 그래. 돼 있고 그 장관들 간의 그 정기적인 그 만남도 있고 예. 또 그 전문의들의 만남을 많이 주선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독일 청년들이 불란서 가는 거 하면 불란서 청년도 독일로 오고 독일로.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서로가 지금 굉장히 좋은 사이에 있고요. 아마 불란서와 독일이 없으면 유럽연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정치인들의 리더십. 그렇죠. 덕분 그것이 아닙니까? 1963년 우호조약을 해가지고 예. 아데나우와 두골 간에 예. 우호조약을 그 체결하고 서로가 포용을 포용을 하고 하고. 앞으로의 세계는 지금 과거에 머물지 예. 않고 앞으로의 유럽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주장합니다만 우리도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요.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금 지나칠 정도로 과거에 그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가 우리가 이 국동의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는 이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같은 가치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같은 자유민주주의, 같은 시장 정치자 아닙니까? 예.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국동 지역에 어떤 중국에도 영향을 끼치고 러시아도 영향을 끼쳐서 그때 비로소 이런 지역에도 평화가 오는 것이죠. 자꾸 과거에 머물려고 하는 이런 그 구시대적 사고 발생 이런 건 지금 좀 불식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합니다. 과거에 독일과 불란서를 볼 때. 그렇죠. 예. 독일 불란서도 얼마나 오랫동안 싸우면서 싸웠죠. 원한이 생긴 게 한일 간의 관계보다 더 심하죠. 그죠? 예, 예. 더구나 예. 보불 전쟁 때는 파리가 포위가 됐지 않습니까? 파리가 포위됐죠. 포위된 상태에서 또 파리 콤뮌이라 해가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 즉위식을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1870. 빌헬름 1세가 예, 예, 그렇죠. 이렇게 모욕을 모욕을 당했죠. 당하고 알사스 로렌 빼앗기고 예, 예. 그다음 1차 세계대전 때는 또 프랑스가 이겨서 예, 차지했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또 당했다가 예. 초작에는 당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승전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거를 지도에 의해서. 근데 불란서와 독일은 서로가 이렇게 화해를 하고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도 아직도 옛날 그 역사적인 그 경험이 있는지 굉장히 라이벌적인 관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1981년 유럽 축구대 할 때요. 아, 예. 그때 독일과 불란서가 결승전에 그 다다랐어요. 예. 유럽 축구대에서요. 그 쌍제리에는 뭐 그냥 스크린을 쳐가지고 지금 예.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에 나왔는데 예. 당시 독일과 불란서 간에 축구를 했는데 3대 0으로 불란서가 앞섰어요. 예. 근데 15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독일 그 트레이너가 이제는 2판 4판이다 해가지고 가장 축구를 잘하던 루무니게를 이제 잡아놓거든요. 예. 루무니게가 들어가면서 3골을 넣습니다. 이거. 그래서 동점이 돼요. 그게 파리 시민들이 그냥 열광을 하다가 그냥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부차기를 했는데요. 승부차기를 독일이 이겼어요. 예. 그만큼 환영하던 이제 파리 시민들이 그냥 실망에 빠졌고 독일은 구반대 되고요. 예. 그때 당시 대통령이 지스카 데스탕인데요. 예. 그때 재밌는 말을 했어요. 정치도 스포츠와 같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판은 달라질 수도 있다. 판은 달라질 수 있다. 루무니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판이 달라졌어요. 예. 정치도 저런 거와 맞다.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맞는 말이네. 그 우리의 경우는 누가 예. 정말 통일 정책을 추진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그런 누가가 중요해요. 아주 그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그럼 독일하고 프랑스가 가까워지게 된 하나의 이유라면은 역시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던 예, 예. 거하고도 관계가 있죠. 예, 관계 있죠. 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밀접 관계죠. 예.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북한이랑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예. 한국과 일본이 친해져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예, 예. 같은 가치 공동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가치 공동체죠. 미국, 일본, 우리하고는 같은 가치 공동체. 거기에 우리는 가치 협력을 해야 돼.
그 아데나우어 이승만 대통령은 뭐 집권 기간은 이분은 13년이죠. 14년입니다. 14년, 이승만 대통령은 12년. 12년. 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60년에 그만뒀고 이분은 7년. 67년까지. 예, 67년까지. 다만 60년도 사망했어요. 예, 차이는 한국에서는 이승만의 정치 이념을 이어가는 정당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이분은 정치 이념을 이어가는 정당이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이념도 이어가는 정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위대한 인물은 있는데 정당이 없어요. 네. 이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하여튼 아무래도 서양은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좀 앞서 있고요. 그러니까 예. 또 정당의 전통도 그렇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우회 민주주의라고 우회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은 2차 대전에 다시 새롭게 정치판을 짜면서 정당 정치를 시작하지만 그래도 불란서 혁명 이후 그들대로는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 전통을 쭉 이어왔어요. 예. 훈련을 받아왔어요. 예. 그리고 나치 정당이라는 경험을 하면서 독일의 경우는 다시는 이제 나치 정당 같은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된다는. 예. 그래서 헌법 1조에도 아주 기본법 1조에도 아주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해가지고 예. 여야가 한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영화를 한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3인당은 옛날부터 쭉 지속되어 오던 당이었었고요. 그렇죠. 자민당 경우는 예. 근데 이제 기민당 경우는 기민당을 형성한 것은 저는 전적으로 아데나와의 그 업적의 하나라 봅니다. 예. 이분이 카톨릭 아주 착실한 신자고 기독교 정신으로 누구나가 다 하나로 모이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민주연합입니다, 이것이. 예. 기독교 민주당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기독교 민주연합인데 모든 사람이 뭐 카톨릭이든 신교든 예. 과거에 나치 정당에 속했든 뭐 노동자든 누구든 다 같이 하나로 모이자. 예. 그걸 이제 기독교 정신이 입각해서 했기 때문에 또 기독교적 윤리에 입각해서 했기 때문에 예. 기민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그럼 수도에서 나치 전력자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까? 저는 뭐 그 법률학자는 아니고 하여튼 전후에는 이제 그것을 정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아까도 처음에 제가 잠깐 비쳤지만 철저히 정리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 소련의 급속도의 그 팽창 정책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막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예. 모든 사람을 결집해서 이제는 새로운 뭐를 만들자. 그런 것이 아데나와의 초창기의 정치 예.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선 하나로 되자. 우선 예. 우리나라의 경우도 꼭 우리나라도 이력사의 경우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예.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반발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 있느냐 이래 되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거의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랬습니까? 또 특히 경찰에서 반발이 일어났거든요. 친일 경찰을 조사를 하니까 그때 경찰이 공산당 막는 게 주 업무인데 그렇죠. 예. 또 비슷한 처지에 아데나우도 있었다는 거죠. 똑같은 가치. 우선 행정 업무도 그렇고요. 치안 사업도 그렇고요. 이것이 뭐 당장 급하니까 옛날식으로 해서 이것부터 우선 청산하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 능력도 뭐 사실 다 그냥 외정 때 있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갑자기 누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걸 막고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것이 우리에도 그렇고 독일의 경우도 그런데 우리는 더 급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지 않냐. 근데 유대인 학살에 관계됐던 사람들은 수도에서 그 뒤에도 처벌을 했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 이해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예. 나치 처벌하던 사람이 발각되면 지금도 예. 법정에 세워서 지금도 심판을 단순하게 나치 당원이었다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숫자가 많으니까 아니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학살에 관계됐다든지 그렇죠. 예, 범죄 이런 행위를 안 특히 범죄 특히 직접적인 범죄를 그렇지 않으면 한다면 다 이렇게 포용했어요. 그 나머지는 다 이렇게 특히 아데나와 그걸 했어요. 야 아데나와가 이제는 우리가 같은 사람들 간의 결집이 예. 중요하지 다 어디까지나 사람들 모으는데 아데나와가 그러니까 큰 역할을 했죠. 근데 독일에서 하나 궁금한 게
독일의 자민당이라는 당이 있죠. 네, 제3당 지금 3당이죠. 예, 지금 한 8% 정도의 예, 항상 그 정도를 유지하는데 예. 이 당이 노선상으로는 기독교 민주당하고 기민당하고 가깝죠. 더 오른쪽 아닙니까 혹시? 기민당하고 여전히 가까운데 그 발다실 경우는 외무장관 하면서 3인당하고 또 이렇게 붙었었죠. 예. 그런 그 리버럴하는 가운데도 약간 좌쪽인 경향이 있고 우쪽인 경향이 있고 예. 지금 현재 린드나가 하는 건 굉장히 우쪽으로 예. 나가고 있어요. 그 자민당의 겐샤가 외무장관을 10년 이상 했잖아요. 18년 했어요. 이 사람이 통일 정책에 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중요한 역할을 했죠. 아주 예.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코어를 잘 배필했어요. 잘 보필하고요. 예. 해가지고 많은 그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올 때 유엔을 통해서 예. 동방세계 국가들과 외교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서독으로 넘어오도록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예. 외무장관이 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년 이상 하니까 얼마나 예, 18년에 하고 제일 그 발언권이 강하겠습니까? 예, 국제 무대에서. 예. 그래서 아주 지금도 독일 통일에는 겐샤도 아주 굉장한 공로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아데나우어 수상은 다 70대에 수상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73세 때 이제 예. 대통령 되고 수상. 우리 세계에서 보니까 70대에 집권해가지고 이 역사를 바꾼 사람이 이승만, 아데나우어, 그다음에 레이건이 있습니다. 예, 레이건. 드골 두 번째 드골도- 집권했을 때 드골이 70대입니다. 두골도 그렇게 나이. 그리고 처칠입니다. 실도 그렇죠. 예, 이 5명이 70대에 최고 정상에 올라가지고 뭐 아주 근사한 정치를 한 거니까 이게 나이와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예. 저 위대한 인물들은. 그 아데나와 이승만은 건강 면에서 아주 튼튼했고요. 아, 좋았습니까? 예. 또 나이도 이제 그런 13세 총리 혹은 대통령 쭉 됐고 또 이 두 사람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 신앙심이 강해요. 두 분이 다 기독교적인 신앙심이 예, 그것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정치 철학을 보면 선견지명이라든가 상황 판단이라든가 국제 정세를 보는 눈이 예, 굉장히 또 실천적인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두 분이 거의 비슷하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우선 상황 2차 대전 이후에 상황 판단을 보면은 이 두 분이 아주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이런 면이 삼인당에서 있었어요. 예. 근데 아데나우나 이승만이 그게 아니다. 그렇죠. 저들의 팽창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이 사회주의보다는 이 자유주의, 이 계획경제보다는 시장경제, 예. 또 중립주의보다는 소구식의 그 결속 문제 그렇죠. 이런 것이 확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완전히 자기들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쪽 체제를 그 택함으로써 그 후에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예. 이 두 체제를 택한 일본이나 우리나 서독은 다 발전했고. 그 역사성에서 제일 발달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 슈미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독일 역사상 제일 독일이 잘 사는 나라가 됐답니다. 예.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또 우리도 제일 발달한 예. 나라가 일본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우리가 원한다 해도 어떤 통일이냐? 당연히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그렇죠. 통일이 돼야죠. 그런 거를 제가 강조가 앞으로도 계속 갔죠. 제발 우리가 이런 체제를 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냐는 걸 우리 젊은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택한 나라가 일본, 서독, 한국이 다 발전하고 다 발전해요.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승만, 아데나우어, 일본은 요시다 수상. 요시다 수상. 이분들이고 이걸 택하니까 일본, 독일은 군국주의적인 사상이 강한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도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그렇습니다. 한국은 식민지를 겪은 봉건적 나라였는데 또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되고 예. 이 제도라는 게 예. 얼마나 중요하냐. 아주 중요하다고. 예. 이 정치 제도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소련 체제를 채택했던 동독이나 그렇죠. 잘 살던 동독이 망했고 망했고. 북한은 뭐 완전히 망한 거나 마찬가지.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 잘 살았거든요. 응. 아니 식민지 시대 때 공업 시설이 전부 북한에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그렇죠. 그렇죠. 북한 그다음에 체코 같은 나라. 그렇죠. 그렇게 세계 공업국인 체코도 한때 지금 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동독으로 들어간 이 프루시아 지역이 사실은 독일 전체에서도 잘 살던 데죠. 잘 살던 것입니다. 잘 살고 여기가 개신교가 많았고 예. 더구나 독일 통일을 한 프루시아의 본부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공산주의가 되어버리니까 그 나중에 이 통일된 이후에 이 동독 사람을 좀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제2국민이라면 오씨. 오시라고 그랬죠. 예, 이쪽은 배씨. 오시. 예. 근데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도 결과적으로는 빵 문제 해결 못하고 자유 문제 해결 못하고 74년 만에 망하지 않았어요. 예. 그 동굴 아파트들이 다 망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체제적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국민들이 잘 그 인식을 해서 좀 빨리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걸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문제는 이 깨달아야 된다고. 문재인 집권 세력인데 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는데 자유를 빼버려요. 그럼 민주주의 하는데 가만 듣고 있으면 이게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통일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하면은 양국이 연합제로 또는 연방제로 체제가 다른 두 집단을 하나로 묶는다는 이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국 이체제. 일국 이체제가 가능합니까 지금?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제는 하나예요. 기존의 그 분단국을 보면 예멘은 북예멘, 베트남은 북베트남, 독일은 서독. 한 체제 하에서만 통일이 됐어요. 그렇죠. 한 국가에서 두 체제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데올로기적으로 분단된 나라 간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소련에 있던 그 옛날에 스탈린식의 그 사고방 오히려 그쪽 세계에서 더 불가능한 걸로 봅니다. 예, 그렇죠. 그쪽 세계에서 오히려 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정부가 계속 주장한다면 북한식의 통일도 그럼 원하는 건가? 이렇게까지 그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식의 통일을 원해야죠. 또 그것이 지금까지 발전한 그 증거가 다 이미 나타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 정책을 그 추진하려면 확고한 우리 자유민주 체제 시장 경제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민주화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통일할 수 있냐. 또 북한에 어떻게 하면 인권 개선을 통해서 북한 주민을 구원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인권과 우리 인간의 기본적 자유가 우리 통일의 아주 근본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영기 교수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승만 아데나우 두 분이 정말 비슷한 점이 많은데 첫째는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보았고 반드시 서방 또는 미국 편에 서야 된다. 중립은 안 된다. 이런 점에서 확고한 정책을 폈고 자기 나라를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위대한 결단을 내린 점에서 같은데 다른 점은 아데나우어 수상은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아데나우어 후계자들이 계속 그 정치 이념을 이어가서 결국 통일로 갔는데 한국에서는 4.19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이승만의 이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가서 상해 임정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이승만만 빼가지고 이승만 지우는 행사를 했는데 이승만을 지운다는 뜻은 거기에 포함된 게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지우고 싶다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음모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굉장한 이 위기, 체제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만. 저도 아주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분단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쭉 보면 이제는 그 과거에 이 박사가 이끌었던 그런 업적, 또 그 후에 이제 산업화에 이바지한 박 대통령, 그 다음에 87년의 민주화, 이런 걸 쭉 역사적인 그 흐름에서 우리가 관찰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 박사가 우리 대한민국 토대를 닦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안 택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 6.25를 잘 넘겼고, 또 이 시대를 지나고 박 대통령이 이제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경제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고, 우리 민주화. 지금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가 현재 처한 우리의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시대 정신, 통일 정신이다. 통일 정신을 통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북한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렇죠. 그야말로 새로운 그 통일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우리가 통일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만약에 그런 통일을 우리가 성취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앞으로의 발전을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를 막는 게 이 민족주의라는 개념입니다. 한국에서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잘못 쓰여져 가지고 북한까지 무조건 용서하고 북한과 손잡는 것을 민족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걸 민족주의라고 생각해요. 이런 민족주의는 엄격한 의미에서 민족주의가 아니고 이건 인종주의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종의 뭐 김일성주의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런 민족이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합니까? 독일은 지금 옛날 나치와 같은 민족주의는 없고요. 이제는 그거보다는 유럽 통합을 통한 유럽주의. 유럽주의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요. 유럽주의. 그래서 토마스 만이 2차 대전 이후에 얘기한 것처럼 과거처럼 독일의 유럽이 아니고 독일의 유럽이 아니다. 유럽의 독일이다. 예. 그래서 독일 통일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콜이 늘 얘기한 것처럼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유럽 통합에서 이제 독일과 그 여러 유럽인들은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유럽주의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독일식의 민족주의는 거의 지금 사라졌어요. 그렇죠. 내면 세계는 어떤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나타나는 그들의 정책상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데나우식으로 유럽주의, 서구 중심으로 가려면 제일 장애가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좀 좋아져야 된다.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한미일 동맹이 저절로 잘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게 항상 좌익 선동에 의해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게 한국 지식인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걸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일본, 미국과의 이렇게 같은 가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잘 협력하면서 발전하면 이것이 저는 중국에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국동의 평화 자유를 위해서는 중국도 빨리 인권이 옹호되고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치적 개혁이 되고 이랬을 때 이 국동에도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이 아직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만 결속이 되면은 중국도 자유화 시킬 수 있고 북한도 자유화 시킬 수 있고 따라서 러시아도 자유화 시킬 수 있으니까 굉장한 힘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 한국이 이탈해가지고 중국 쪽으로 붙어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이 세계사적인 비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지식인도 그렇고 지식인 아닌 사람도 아직 깨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냉전사 쭉 이렇게 70년을 보면서 뭔가 깨야 할 텐데 이 아데나우나 이 박사는 뭐 이저 말로 때 이미 굉장히 천문실 때 이미 깬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20대 우리 유교 사상을 많이 공부했지만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아주 그냥 그 언론도 되고 뭐 이렇게 한성 그 감옥에서 이렇게 성경도 번역하고 독립정신도 쓰고 그걸 제가 가만히 읽으면서 참 이 양반이 정말 빨리 깨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문제는 깨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직도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깨지 못한다는 게 국제 정세를 잃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우물한 개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깨지 못하는. 예. 우물 문을 닫고 한국에서만 이렇게 보면서 적도 한국에서 만들고 경쟁자는 저 외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옆에서 경쟁자를 만들고 이렇게 내부 투쟁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세계의 전체 역사의 흐름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탈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바로 21세기의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물한 개구리고 그러나 이승만과 아데나우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가난한 나라, 한 사람은 패전 국가의 지도자이면서도 세계사의 흐름이 냉전 구도로 간다. 예. 여기서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자유세계 편에 확실하게 서야 된다. 이렇게 딱 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딱 봤습니다. 그리고 1947년에 트루만 닥트린이 선언되면서 아데나우도 일하기가 편해졌겠죠. 물론이죠. 아데나우도 그때 그 이전에 이미 아데나우는 독일 분단은 그 불가피한 거로 봤잖아요. 불가피한 걸 보고. 왜냐하면 그쪽의 문헌에 의하면 소련의 평창 정책 지난번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네 가지 그 이유가 그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이제 트로츠크와 달리 당시의 소련의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은 일국 사회주의다. 그렇죠. 우선 소련에서의 사회주의를 하고 그래서 헌법도 제정을 하고 그 많은 반대 세력도 숙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철 같은 이제 당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2차전이 끝나니까 이제는 세계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면서 밖으로 평창 정책을 하면서 세계혁명화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빨리 감지한 사람이 이제 아데나우고 이승만이죠. 우리나라 경우는 이승만. 우선 이걸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산화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그럼 그때 당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악셉트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돼서 당신 좋으냐고 좀 그런 얘기 반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참 아직도 안타까운 사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위대한 시대를 연 이 아데나우와 이승만 두 분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 아데나우와 이승만을 같이 연구하신 분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이영기 박사님 뿐입니다. 이 케네디가 아데나우어 수상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드골 대통령과도 오랜 이야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그때 전기를 쓴 사람이 슐레진즈라는 분인데요. 역사학자죠. 그분이 케네디의 말을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드골보다는 아데나우어를 더 높게 평가한다. 그 이유는 드골은 프랑스의 영광만 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아데나우어는 유럽 전체의 번영을 이야기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국경을 초월한 큰 안목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평이 기억이 납니다. 그 정확히 본 것 같습니다. 물론 두 분 다 아주 위대한 분이고 그렇죠. 특히 드골은 프랑스를 두 분 살린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승만, 드골, 아데나우어 이런 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한국의 지식인들도 이제 좀 치기 어린 그런 짓 하지 말고 오늘 대한민국의 나아갈 바를 바로 밝혀가지고 자유통일로 가서 북한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헌법 제1조를 실천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